네,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변화를 키워드로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며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연설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부분 눈에 띄셨는지 간단하게 총평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3대 과제로 이제 야당에 제안을 한 것은 아마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변화는 진보 정당 쪽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그 이슈인데 결정적인 변화, 이게 이제 오늘의 연설의 제목이고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칙이 있는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 즉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정권이 가졌던 그런 변화들은 사실상 원칙이 없는 변화, 그리고 또 특정 정파를 위한 변화, 그리고 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낳았는데 지금은 이 3대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개혁이 원칙이 있는,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을 보장을 하되 노조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원칙이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던 것, 뭐 이런 노동개혁이든 아니면 교육개혁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개혁이든 간에 그런 원칙을 세우는 그런 변화가 바로 보수 정당이 할 일이고 보수 정권이 할 일이다라는 대목에서 지금 1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던 바를 읽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 연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당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성찰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정치 개혁을 하겠다, 변화를 화두로 잡은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또 사회 상황 바꾸겠다는 그런 비전을 잘 얘기했는데요. 일단 변화를 화두로 얘기한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성찰이 좀 부족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외교관계 남북 문제, 노조와는 뭐 거의 폭력 집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 문제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최근에 수능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미래 비전의 변화에 대해서 거기에 맞물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러나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았는데 좀 그런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 쇄신 3대 과제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에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답변을 내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또 궁금하고 필요성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그리고 뭐 10% 감축을 하자. 아마 헌법에서도 대목이 뭐냐면 299명, 300명 이하로 국회의원 정수를 하니까 아마 10% 줄이는데 헌법 개정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무노동 무임금, 즉 아마도 최근에 김남국 의원의 도피 기간 동안, 아까 잠수 기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회기 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일 동안 국회에 나타나지 아니한 동안에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마지막으로 불체포 특권을 실제로 내려놓자. 이건 개별적인 의원들의 어떤 자기 선언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야 합의를 이룬다면 불체포 특권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회기를 일부러 방탄국회를 위해서 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서로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대목.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건 동의하되 10% 감축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따지더라도 1년도 안 남은 어떤 총선 기간 동안 만약 10% 감축을 했을 때 지역구 문제라든지 뭐 이
굉장히 그러니까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과연 지금 총선 전에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총선을 위해서 뭐 장기 과제이면 몰라도 당장 10% 감축은 좀 정치적인 어떤 상징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 들고 나올까요? 일단 이번에 얘기한 변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의 흐름들 그리고 화두는 좋습니다. 예. 근데 실제 구체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방금 이종건 평론가께서도 얘기하셨지만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실은 집권하고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초기에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과연 의원 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화두로 들고 나왔지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지금 입법부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검찰의 독주로 인해서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들. 그렇다면 과연 의원 수 감축이 될 것인가? 의원을 줄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일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게 너무 맞지 않다. 도리어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고 더 충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논의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킨다든가 또는 장관이라든가 이 인사청문회 운영의 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 또 협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협치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화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지하게 야당과 통과시켜서 입법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 그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아마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시대에 대한 국민의 변화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당연히 수용을 할 겁니다. 예.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하고 꼭 할 수 있는 일들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쇄신 3대 과제에 대한 부분부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서 이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꽤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도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집권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가?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이미 새로운 정부가 했던 역할들, 1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책방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과거에서 서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정 현안마다 다 혼란스럽습니다.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요. 그리고 노동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외교 문제, 남북 관계 다 꽝꽝 막혀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겠다. 정치도 이렇게 바꾸겠다. 다양한 얘기가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1년 지났는데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어떻습니까? 요즘 별명이 용산 출장소입니다.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거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고 과거의 집권 여당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 30년 정치부 기자하면서 봤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또는 과거의 청와대에서 좀 잘못된 흐름들이 있거나 하면 집권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제기하고 고쳐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되도록 돕는 게 집권여당인데요. 아무런 비판도 없고 견제도 없고 오직 용산에서 결정된 거 그대로 요즘 그래서 별명이 용산 출장소입니다. 집권여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진지하게 국정에 대해서 비전 내놓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윤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 연설이 바로 어제 내용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되받아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내용 보면 분명히 비전이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정치 패널로서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 1년, 집권 1년 차, 2년 차에 왜 박근혜 정부 탓만 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집권 2년 차인 2018년도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경제 이렇게 악화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건 박근혜 정부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3년 차가 돼서 더 이상 박근혜 정부 탓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언론이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너무 적폐가 심각하기 때문에 집권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전 정권 탓을 하지 마라라는 것도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5년 동안 사실상 이 반성했습니다. 집권 5년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전 분명히 민주당이 반성한 거 기억합니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대선 후보들이 지지율이 낮아지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아이고 5년 동안 부동산 잘못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표를 위해서 그렇게 뭐 사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집권 5년 내내 사실상 우리가 이 탈원전 때문에라도 탈원전과 관련돼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그 이 누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어떤 금액만 하더라도 수백조 원이 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다. 그러면 극복을 하는 건 뭡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극복을 할 수 있죠. 그 원인 진단을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전 정권의 어떤 부분들이 될 테고 그것을 듣기 거북하다고 이제는 뭐 미래만 이야기하라. 그럼 5년 내내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한 그 정부가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지만 사실 부채포 특권 관련해서는 뭐 포기한 게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는데 어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동안 비명계 일부에서는 사퇴론도 제기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일단 있을까요? 뭐 그동안 반대했던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다 환영하는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받겠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검찰이 모든 사안을 어제 압구정 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1년 들어서 했던 얘기는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압수수색 얘기, 검찰의 기소 얘기 이거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정쟁으로 여야 간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검찰 주도의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는요. 과거에 군사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검찰이 일방적인 사안에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1년 넘게 모든 것을 탈탈 털고 압수수색 300번 넘게 해도 아무것도 지금 증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법원에서는 유동규 씨가 재판하면서 이 과거의 발언을 부인하거나 전혀 헷갈리는 발언으로 전혀 이 맥락이 짚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 스스로 내려놓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걸 좀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 불체포 특권이 왜 지금 시기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국회 내에서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하게 얻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또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지하게 만나서 야당과 어떻게 협치할 것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거 5년 남탓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범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정부는 그렇다면 과거와 다르게 자신 있게 지금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국정이 꽁꽁 막혀 있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는 어려움 속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 비전을 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과거 탓이 아니고요. 이번에 뭐 수능 문제 논란이라든가 모든 거 다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야당과 만나서 협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더구나 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런 길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을 가야 된다. 야당이 성공하는 정부, 여당이 성공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고요. 예. 또 민주당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럼 사퇴 목소리 괜찮아질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명계와 친명계 간 그런 구도 같은 것들이 조금 완화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왜 어제 그 시점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느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각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법리적인 판단,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그 반로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서 불거져 나오는 사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정도 의견이 좁혀집니다. 여기에 있어서 평론가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시겠습니까? 내부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은 맞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혁신위원장 그 이대경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파문이 있었고 또 중국 대사관의 굴욕적인 그런 대사관저 방문과 훈시 들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연달아서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했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비명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비명계는 당연히 사퇴하라 할 테고 여기까지 내가 지금 들어줬다. 즉 내가 이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여기까지 다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혁신위에 맡겨야 된다 하면서 아마 사퇴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비지적을 벗어나는 데는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어저께 이 질문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발언이 당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공당의 대표가 하는 지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공과사를 구분을 못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여야 돼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민들에게 이 당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게 아니라 승화되려면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당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공당의 대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당의 이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총에서 비명계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안위, 자신이 감옥 가고 안 가고, 자신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안 받고가 마치 지금 교섭단체의 가장 큰 어떤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공과사를 구분을 못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오늘 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설에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또는 언론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그냥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다른 어떤 내용들 거의 다 묻혔어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 당의 철학과 비전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활동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도 없이 불체포 특권만 남아있다면 과연 이것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할 얘기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분 못한 어떤 상황은 뭐냐면 지금 그만큼 당내의 어떤 상황이 급했다라는 것밖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이 공사 구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야당 대표는 야당의 지도자고요.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국정 현안에서 법무부라든가 검찰과 계속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지도자의 결단인 거죠. 모든 사안은 뭐 다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지도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비명계 의원들의 그런 반발을 잠재우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돌파구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구정 정권, 압수수색, 정쟁, 그리고 끊임없는 기소만 하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분명한 야당 대표로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걸 공과사로 본다는 건요. 공적인 역할, 사적인 역할 다 돼 있고, 더구나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이제 대표들의 교섭단체 연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수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은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시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5개월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게 3개월 전에 예고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교육 정책은요, 100년지 대계입니다. 수험생은
중학교 때부터 대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그 내용들이 다뤄지기에는 최소한 5년, 6년, 10년 정도. 저도 교육부 출입기자도 하고 뭐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수많은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뭐 5개월 전 아니면 뭐 3개월 전 얘기하는 게 자체가 이미 갑자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오전에도 제가 학부모님들 여러 분 뵀는데요. 다들 우리 수험생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들 놀라워하고 있다. 학부모들, 수험생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왔습니다. 이런 사안은요,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수능을 아주 쉽게 낸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일정 정도 5% 10% 정도 연관관계가 있을 뿐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을 평가하고 하는 이 전문 기관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학생들,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 가지 난이도를 조절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방향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대통령이 뭐 5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얘기했다고 한다? 이건 교육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 대규모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수능 시험 제도의 문제점 자체마저도 개선하는 방안을 완전히 방기시키고 있는 거고요. 예. 도리어 지금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학교 현장 가면은요. 학생들 지금 책당 엎드려서 자고 있는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키고 사교육이 이와 따라서 줄어들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혼란을 준 이 지금 정부의 교육부와 관련된 부처들의 문제를 어떻게 조기에 수습하느냐. 그래서 학생들이나 교육 현장이 수능 앞두고 혼란스럽지 지금 않게 빠르게 안정시켜주는 게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말씀은 이제 뭐 혼란도 그렇고 시점도 시점이지만 킬러 문항 배제가 산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던져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2022년 1월 10일 날 교육 공약을 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킬러 문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현재 수능은 30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월 10일 8대 교육 공약의 가장 첫 번째가 이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교육도 범람을 하고 있고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뭐 문외한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름없고요. 윤 대통령 정부가 쉬운 문항으로 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내에서 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작년에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이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그 단체에서 뭘 한지 아십니까? 모의평가에서요. 교과서 내외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지금 10수년 동안의 사설을 보죠.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치동에서 교과 과정의 이외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학부모들에게 이거 빨리 와서 배우지 아니하면 큰 돈 들여서 배우지 아니하면 지금 대학 못 들어갑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내고 그래서 지금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이에요. 지금 오늘자로 가장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가장 혼란스러운 게 누군지 아세요? 일타 강사들이에요. 왜? 자기 밥그릇 떨어지기 때문에. 저 똑같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잘했다. 교과 과정 내에서 내야지 왜 교과 과정 이외에서 내느냐. 전 똑같은 학부모들한테 박수 받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3개월 전이든 8개월 전이든 지금 이야기는 변별력 높게 해라. 그 당시 신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1월 10일자에 맞다. 이것이 바른 방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가 2023년도에 이
대입 정시에 수시 요소를 넣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라고 서울대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타 대학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교과 과정 내에서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은 갑자기 쉬운 수능, 물수능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쉬운 수능 내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요. 물수능 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 과정 이외에 사교육 시장에서 횡행하는 그런 킬러 문제 없앤다고 난리를 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교육 시장과 결탁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교육 시장 없애자고 그렇게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이야기한 정당이 지금에 와서는 사교육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없애면 안 된다? 이 논리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매도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있고 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있고 수많은 교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고요. 각 정당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과정들을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내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 문제라는 게 100% 사교육을 불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연관관계 중에 하나다.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고민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마치 여기에 나왔던 거 일방적인 거 몇 가지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 장관 딴 말하고 나중에 해명하고 내 말 안 들었다고 교육부 국장 자르고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요. 정부 부처와 수많은 사회단체, 시민단체, 시민들, 학부모들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학부모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수많은 언론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은 하나입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육계에서 혼란이고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답을 못하고 대통령실 매일매일 해명성 논란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정리해야 된다라는 저는 해결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한 정당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짧게 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 관련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주 교육부 장관의 책임, 사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이규민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가 지금이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규민 교육평가원장이야말로 사실 알박기 인사예요. 대표적인 이 임명한 시기를 봤더니 2022년 3월 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공기관의 장을 마지막으로 알박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딱 일주일 전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규민 원장의 전력을 봤더니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2020년 수능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자문하고 그것을 펼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당연히 3월 10일 취임 이후에 이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수능 정책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일을 해왔다가 마지막 순간 선거 투표 한 10일,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전에 임명을 한 사람을 두고 지금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교육 철학에 맞게 하라?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사교육 시장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으로 장사를 해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대땡땡 학원과 그다음에 시땡땡 학원인데 이 두 학원이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킬러 문항 여기 가면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학원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교육평가원과 해서 교육위원하고 출제했던 사람들이 대개 이 학원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킬러 문항 연결이 되니까 이런 이권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런 루머성 얘기로 이 상황 전체를 저는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 문제, 수능이라든가 학생들의 운명을 우리는 수능 한 번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공정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공부하더라도 6년 후에 5년 후에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인사, 교육 문제를 가지고 교육 인사들을 이렇게 하루 자듯이 경질하고 자르고 사임을 강요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요. 수능과 관련돼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저 교육부 출입할 때 그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관련해서 철저한 기밀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존중해서 이런 교육이라는 기관을 다 하루아침에 국장을 뭐 경질한다든가 전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평가원장 사임하게 만드는 일들. 이거는 정말로 큰 국가적인 정말 실패, 정책의 실패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수능 문제가 유출돼 가지고 수험생 대혼란 이런 때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각계 현장들을 뒤흔드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런 분들이 더 일잘하게 만들어서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혁신위 첫 회의를 열고 이제 어떤 혁신위원들이 나타날까 그런 궁금증이 모아졌었는데 발표가 됐어요. 그 면면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김은경 위원장이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자 출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법률 문제를 다뤘던 법조 전문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치에 그동안 많이 관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로 혁신위를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 정치 목소리 물론 이해식 의원이 이제 정치인이 한 명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은경 이 혁신위가 정치에 영향받지 않고 제대로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진 것 아닌가. 대신에 역시 중요한 것은 정무적 감각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현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인들이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오늘 임명된 면면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현실을 개선하기에 노력했던 분들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정무적 감각을 발휘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의 면면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활약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네, 김상곤 그 혁신위원장 시절에는 조국 위원이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보다 조국 혁신위원이 훨씬 더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혁신위원 중에 그런 정도의 어떤 화제가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혁신위원은 뭘 혁신하냐면 사회를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당을 혁신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혁신하는데 지금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어서 가능하다라는 건 좀 저는 매칭이 안 되고 정말 이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아니한 어떤 특정 집단이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돌보지 아니한 그런 어떤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중도적이거나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을 바라보게 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게 우리 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 구색 맞추기 예를 들어서 법조계 한 사람, 뭐 변호사 한 사람 이렇게 각계각층의 구색 맞추기로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혁신 경쟁이다. 누가 더 우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바꾸느냐 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혁신위원들이 비록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분들은 아니지만 좀 더 정말 이번에 힘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어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황보승희 의원이 자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어느 정도의 거취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적인 부분, 도덕성에 대한 부담으로 당이 황보 의원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손을 놨다기보다 진즉에 사실 사퇴를 했어야 됐고 더 문제는 뭐냐면 황보승희 의원을 공천한 것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도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이미 상대 경선 후보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당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보승희 후보를 그때 당시에 김영호 공천위원장이죠. 공천위원장이 거의 자신과의 인연으로 저는 아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인연으로 이 공천을 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당이 과연 그때 당시에 이런 필터링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필터링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이제는 불륜과 공천 헌금 이런 걸로 논란이 된다. 오죽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불륜의 힘이라고까지 비아냥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야함 공당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공직자들은 최소한의 도덕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함과 함께 국정에 대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륜의 논란의 대상이 됐고 저는 당연히 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의원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역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의원직 사퇴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이 소속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전 소속 정당이지만 공천을 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본인에게도 요청해서 의원직 사퇴도 이루어내고 정말 깨끗한 정치, 도덕성 있는 정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